2006년 11월 18일 벨기에 동부 플랑드르 지방의 조용한 마을인 오프글라벡의 한 주택가 정원에 38세 여성이 추락하게 됩니다. 200km의 속도로 떨어진 그녀의 몸은 정원의 낮은 관목 위에 처참하게 놓여 있었죠. 그녀의 이름은 엘스로 유명 보석상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였으며 2300회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스카이다이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토록 숙련된 스카이다이버가 왜 낙하산을 펼치지 못했을까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주 낙하산뿐만 아니라 예비 낙하산까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이 사건은 단순한 불운의 사고가 아닌 소름 끼치는 살인 사건의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낙하산 살인이라 불렀고 전 세계 미디어에 주목받게 됩니다. 지금부터 벨기에의 하늘 위로 그리고 한 여성의 어두운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벨기에 동부 네덜란드 국경에서 불과 32km 떨어진 곳에 겐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 근처의 츠바르트베르그에는 작은 비행장이 있었고 그곳에 츠바르트베르그 패러슈트 클럽이 자리 잡고 있었죠. 주말이면 스카이다이빙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사람들이 클럽의 회원이었습니다. 이 클럽에서 세 사람의 운명이 얽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엘스로, 당시 37세의 기혼 여성이었습니다. 보석상을 운영하는 남편 얀과 두 자녀가 있었지만 그녀의 진정한 열정은 스카이다이빙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클럽에서도 실력 있는 다이버로 인정받았죠. 두 번째 인물은 마르셀로,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출신의 25세 남성입니다. 그는 그 클럽의 스카이다이빙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많은 여성 회원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엘스와 몇 년 전부터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주중에는 남편과 함께 보석상에서 일하던 그녀는 주말이면 마르셀을 만나기 위해 클럽으로 향했죠.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인 엘스가 있습니다. 당시 25세의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녀는 공교롭게도 피해자와 같은 이름인 엘스였습니다. 이름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엘스는 직접 그녀에게 밥스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죠. 따라서 그녀를 밥스라고 부르겠습니다. 밥스는 2005년경 마르셀과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제는 마르셀이 이미 엘스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르셀은 금요일 밤에는 밥스와 토요일 밤에는 엘스와 시간을 보내는 이중생활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두 여성 모두 자신이 마르셀의 유일한 연인이라고 믿고 있었죠. 밥스의 아버지는 그녀가 겨우 2살이었을 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트라우마는 그녀의 삶 전체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16살 때 밥스는 첫 번째 살자 시도를 했고 이후 그녀는 심리치료를 받았지만 내면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녀는 경계성 인격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의 특성을 보였습니다. 외견상 밥스는 평범한 여성으로 비쳤고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동료들과 학부모들에게 그녀는 친절하고 성실한 교사로 알려져 있었지만 하지만 클럽의 한 회원은 재판에서 밥스가 감정 기복이 심했고 때때로 과장된 반응을 보이곤 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밥스가 마르셀을 만난 것은 2005년경이었고 그녀에게 마르셀은 삶의 구원자 같은 존재였죠. 아버지를 잃고 성장한 그녀에게 마르셀은 심리적으로 아버지 대리인의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엘스는 그보다 12살이나 연상이었지만 두 사람은 스카이다이빙에 대한 열정과 서로에 대한 끌림으로 결국 선을 넘었고 연인관계로 발전했죠. 엘스에게 마르셀은 지루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젊음과 열정을 되찾게 해주는 존재였습니다. 마르셀은 두 여성 사이를 오가며 능숙하게 이중생활을 이어갔지만 하지만 영원히 비밀이 유지될 수는 없었죠. 특히 같은 클럽에서 활동하는 두 여성 사이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밥스는 점차 마르셀과 엘스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의 눈빛, 은밀한 접촉, 그리고 주말마다 반복되는 패턴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었죠. 2005년 엘스는 이상한 편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익명으로 보내진 이 편지들은 그녀의 불륜을 폭로하며 마르셀을 선택하든지 남편과 두 아이를 선택하든지 결정하라고 적혀 있었죠. 편지의 어조는 집요하고 위협적이었고 뿐만 아니라 익명의 전화도 걸려왔습니다. 엘스는 이 편지와 전화의 출처를 알지 못했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마르셀에게 밝혔지만 그러나 누가 보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죠. 수사 과정에서 그 익명의 편지와 전화의 발신자가 밝혀졌고 바로 밥스였습니다. 그녀는 재판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며 후회한다고 말했지만 하지만 왜 그랬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일주일 전인 2006년 11월 10일 금요일, 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원래 금요일은 밥스가 마르셀과 함께하는 날이었고 그녀는 평소처럼 마르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고 엘스가 예고 없이 마르셀의 집에 나타난 것입니다. 엘스는 밥스와 마르셀의 관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날 밤 방문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마르셀은 난처한 상황에 처했지만 두 여성 모두를 자신의 집에 들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 마르셀과 엘스는 2층 침실에서 함께 잤고 밥스는 1층 거실에서 자야 했습니다. 밥스에게는 자신이 두 번째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황이었죠. 검찰은 그날 밤이 밥스에게 전환점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 굴욕감은 밥스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깨뜨렸습니다. 거실에는 엘스의 낙하산 장비가 놓여 있었고 마르셀과 엘스가 잠든 사이 결국 밥스는 엘스의 낙하산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낙하산 줄을 자르는데 30초도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2006년 11월 18일 토요일, 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벨기에 동부 플랑드르 지방을 감싸고 있었고 클럽에는 평소처럼 주말을 맞아 스카이다이빙을 즐기려는 회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날 참여한 회원은 총 12명이었고 그 중에 3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4명의 다이버 구성은 엘스와 마르셀, 밥스, 그리고 톰이라는 또 다른 회원이었습니다. 엘스는 평소처럼 헬멧에 카메라를 장착했고 그 카메라는 자신들의 포메이션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불행히도 그 카메라는 곧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 고도 4,000m까지 올라갔고 지상의 모든 것이 점처럼 작아지는 높이입니다. 엘스와 마르셀 그리고 톰이 먼저 비행기에서 뛰어내렸고 밥스는 뒤따라야 했지만 몇 초간 지체했습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점프 타이밍을 약간 놓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보았고 그녀가 위에서 엘스의 추락을 지켜보려 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공중에서 3명의 다이버가 손을 맞잡았고 엘스의 헬멧 카메라가 이 순간을 기록했죠.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고 수백 번 반복해온 익숙한 루틴이었습니다. 고도 1400m는 낙하산을 펴야 하는 시점이었고 신호에 따라 그들은 손을 놓았습니다. 각자 흩어져 낙하산을 펴기 위한 자세를 취했죠. 그런데 엘스에게 문제가 생겼고 그녀가 리프코드를 당겼지만 주 낙하산이 펴지지 않았습니다. 이어 그녀는 침착하게 예비 낙하산의 손잡이를 찾았지만 하지만 예비 낙하산도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스트랩을 잡아당기며 낙하산을 펴려고 했었지만 소용없었고 위에서 이를 지켜본 마르셀이 즉시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엘스는 오프글라벡 마을의 한 주택 정원에 추락하게 되었고 결국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과 항공당국은 그녀의 낙하산 장비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비 결함이나 불운한 사고로 여겨졌죠. 그러나 전문가들의 정밀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고 엘스의 낙하산 줄이 인위적으로 절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모나 파손이 아니라 날카로운 도구로 누군가 일부러 자른 흔적이었습니다. 사건 후 며칠이 지난 11월 21일 엘스의 낙하산은 정기 안전 점검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하지만 그녀의 낙하산은 이미 조사의 증거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낙하산이 인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누군가 엘스를 의도적으로 죽음으로 내몬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먼저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용의자는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고 배우자가 통계적으로 가장 흔한 용의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낙하산에 대해 알지 못하며 아내의 불륜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용의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마르셀이었고 그는 두 여성 모두와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그 삼각관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에게도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엘스와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지 그녀를 제거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얀과 마르셀 모두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았고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밥스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거부하게 됩니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후인 2006년 12월, 밥스에게 두 번째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사에서는 단순히 참고인 자격으로 신문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심층적인 질문이 예상되어 있었죠. 수사관들은 삼각관계에 대해 그리고 그날 밤 마르셀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사가 있기 몇 시간 전 밥스가 살자를 시도해 그녀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결국 경찰 조사는 연기되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유서에는 친구와 함께 있고 싶다 라고 적혀 있었죠. 경찰의 조사를 앞두고 살자를 시도한다는 것은 무언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는 강력한 방증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의 관심은 이제 전적으로 밥스에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검찰이 밥스를 기소한 근거는 세 가지였고 바로 동기와 기회 그리고 능력이었습니다. 동기는 명확했습니다. 밥스는 마르셀을 사랑했고 그를 독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셀은 엘스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 금요일 밤에 자신이 있는 상태에서 마르셀은 엘스와 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밥스가 느꼈을 굴욕감과 질투심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녀에게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1월 10일 밤 밥스는 마르셀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잤고 바로 그 거실에 엘스의 낙하산 장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르셀과 엘스가 2층에서 잠든 사이 밥스는 방해받지 않고 낙하산에 손을 댈 수 있습니다. 그녀는 능력 또한 갖추고 있었습니다. 밥스는 숙련된 스카이다이버로서 낙하산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07년 1월 경찰은 엘스를 살해한 혐의로 밥스를 체포합니다. 그녀의 체포 소식은 벨기에 전역에 충격을 주었고 온순해 보이는 초등학교 교사가 친구를 살해했다는 혐의라니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밥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죠. 제가 동기가 있어서 의심스러워 보이는 건 알지만 저는 결백합니다. 라고 밥스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에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며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지문도 없고 DNA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으며 범행에 사용된 도구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밥스는 2008년까지 구금 상태로 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었죠. 엘스가 세상을 떠난 지 거의 4년이 지난 2010년 9월 24일 벨기에 북부 플랑드르 지방의 퉁에렌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재판은 배심원 선정으로 시작되었고 배심원들이 밥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었죠. 재판 첫날 피고인 밥스는 긴장한 모습으로 법정에 앉아 있었고 그녀 앞에는 엘스가 마지막으로 착용했던 낙하산 가방과 헬멧이 증거물로 놓여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엘스의 헬멧 카메라 영상이 상영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영상은 그녀의 마지막 몇 분을 담고 있었고 배심원들과 방청객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르셀은 네덜란드에서 비디오 링크를 통해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밥스와 엘스 사이의 삼각관계에 대해 그리고 그 운명의 밤에 대해 증언했죠. 그는 밥스가 낙하산을 조작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심리 상태와 동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묘사한 밥스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은 여성이었습니다. 변호 측은 이 사건에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며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밥스를 유죄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죠. 또한 변호 측은 다른 용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검찰 측은 밥스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그랬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했고 검찰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동기와 기회 그리고 능력을 모두 갖춘 사람은 밥스뿐이라는 것이었죠. 2010년 10월 20일 수요일 4주간의 재판 끝에 12명의 배심원들은 평결을 내렸고 그들은 밥스에게 계획적 살인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들은 검찰의 논리를 받아들였고 4년간의 기다림 끝에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직접적인 물적 증거는 없었지만 정황 증거가 압도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틀 후인 10월 22일 목요일 판사는 밥스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자 시도와 그녀의 정신 건강 이력이 참작되었고 만약 이 감경 사유가 없었다면 그녀는 종신형을 받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밥스의 유죄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겐트 대학교의 형법 및 범죄학 과장 게르트 베르메렌 교수는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를 판결할 수 있냐며 의문을 제기했고 만약 자신이 판결한다면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겐트 대학교의 윤리학자 프레디 모르티에도 비슷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현대 법의학 기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물적 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수사가 부실했거나 범인이 천재적인 범죄자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지켜본 대부분의 벨기에 국민들은 배심원의 평결에 동의했습니다. 정황 증거가 그토록 압도적일 때 다른 설명이 존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밥스의 변호팀은 즉시 항소했고 그들의 주요 주장은 밥스가 변호인 없이 신문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2011년 5월 항소는 기각되었고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밥스의 유죄를 뒤집을 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벨기에 법에 따르면 30년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는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한 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 12년간 복역 후 그녀는 조건부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츠바르트베르그 패러슈트 클럽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으며 주말이면 스카이다이버들이 모여 하늘로 뛰어오릅니다. 그들 중 일부는 2006년의 비극적인 사건을 기억할 것이고 일부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새로운 회원들이 오고 가며 클럽의 역사 속에서 엘스의 이름은 점점 희미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을 향해 뛰어내리는 순간 그녀의 영혼은 자유롭게 그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